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에피소드 2A SCCS 소스 코드 컨트롤 시스템 시작합니다. 작년에 레트로텍의 첫 번째 주제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끝내고 1월에 좀 쉬어가는, 좀 잡담하는 에피소드를 하나 녹음하고 한 3월 정도면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회사 일하고 뭐 개인 생활하고 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느새 5월이 돼서 이제서야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뭘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에피소드 1에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다루면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거나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서, 뭐 어느 기술 주제든 다 똑같기 마련이긴 하지만 두 번째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인 버전 컨트롤 시스템, 저희가 소스 코드 관리할 때 사용하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코딩을 할 때 소스 코드의 변경 히스토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 서브 버전이나, 요즘은 서브 버전도 잘 모르실 수도 있죠. 꽤 유명하니까 서브 버전이나 Git 같은 도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레트로텍 2편에서는 이러한 도구들의 발전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구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분야를 다루는 부르는 이름도 계속 달라지게 되어서 실제로 업계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스 컨트롤 시스템이나 VCS 버전 컨트롤 시스템 등의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느끼는데, 이 에피소드에서는, 그러니까 레트로텍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느끼는 VCS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코드를 짤 때 당연하게 Git 같은 VCS 도구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 되었지만, 2000년 에피소드 1에서도 얘기한 적 있죠. 조엘 스폴스키가 작성한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품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많이 사용되었던 더 조엘 테스트에서도 첫 번째 질문이 해당 팀이 소스 컨트롤을 사용하는가였습니다. 그만큼 2000년만 해도 VCS를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꽤 괜찮은 소프트웨어 개발팀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지금도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VCS를 사용하지 않는 많은 곳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현재는 Git이 상당히 보편화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VCS의 역사, 그러니까 VCS의 시작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려면 꽤나 과거로 가야 됩니다. SCCS 소스 코드 컨트롤 시스템. 첫 번째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소스 코드 컨트롤 시스템 SCCS,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죠. 소스 코드 컨트롤 시스템 SCCS는 1972년 72년입니다. 1972년 벨 연구소에서 일하던 마크 로치킨드가 만들었습니다. 197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보면 지금이 2025년이니까 50년 정도 전이기 때문에 SCCS를 좀 살펴보기 전에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살펴봐야 듣는 분들이 좀 듣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발전에 대한 얘기는
뭐 레트로텍에서 주제를 따로 잡아서 진행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량이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고 뭐 저도 포함해서 당시를 겪지 않았으면 당시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라는 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대로 생각해내기 좀 어렵기 때문에 배경 지식 정도로 약간은 이해해야 70년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가볍게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또 이때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배경 설명만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1970년에서 좀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1950년대, 50년대면 지금부터 한 70, 75년 정도 전이네요. 50년대를 살펴보면 그 이전에는 컴퓨터라는 것이 군사 목적으로 정부에서 전쟁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1950년대부터 이제 상용 목적의 대형 컴퓨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정부만, 그러니까 나라만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비싼 전쟁 목적 아니면 못 쓰는 거였죠. 그러다 이제 상용 목적이 1950년대부터 등장하는데 이때 대표적인 것이 에커트 모클리 컴퓨터 코퍼레이션에서 만든 1951년에 유니박, UNIVAC, 유니버셜 오토매틱 컴퓨터를 이제 유니박이라고 불렀죠. 유니박이 있고 유니박과 경쟁한 IBM의 첫 번째 상용 컴퓨터인 IBM 701이 1952년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뭐 이름은 컴퓨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방 하나를 다 채울 만큼한 엄청나게 큰 컴퓨터였고 주로 개인이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당시 뭐 50년대 이후에도 한참 동안 그랬지만 이때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훨씬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계어나 어셈블리어 같은 저수준 프로그래밍 언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IBM에서는 어셈블리어보다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개발을 목적으로 1953년부터 존 베커스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서 포트란이라는 언어를 만들어서 1957년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포트란은 수식 변환 시스템을 의미하는 포뮬러 트랜슬레이팅 시스템에서 따온 이름으로 IBM 704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초기 릴리즈에는 32가지의 명령문이 포함되어 있고 컴파일되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였습니다. 포트란을 만든 존 베커스는 1977년 포트란을 만들었다는 그 기여를 인정받아서 튜링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프로그래밍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업계에서 어떤 우려되는 지점, 이게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1959년에 프로그래밍 비용이 평균 80만 달러, 한화로는 약 12억, 그리고 프로그램을 새 하드웨어에서 동작하도록 변환하는 비용에 60만 달러, 그러니까 약 9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냥 숫자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시대가 1950년대 말이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훨씬 더 어마어마한 비용이 되겠죠. 네, 지금 보면 이 감이 잘 안 오기는 한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이런 느낌이긴 한데 당시에는 프로그래밍이 쉽지도 않았고 하드웨어마다 아키텍처가 다 달랐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맞게 변환하는 비용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환 비용에 60만 달러가 든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지금에서 보면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키텍처를 거의 표준화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AMD 64, 그러니까 x86 계열을 주로 쓰다가 ARM 계열이 유행하면서 ARM에 맞추는 작업 같은 게 이러한 아키텍처의 차이 때문에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요즘이야 VM이나 런타임의 추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는 아키텍처에 맞춰서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뭐 거의 대부분은 잘 동작하기는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컴퓨터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 다른 아키텍처를 쓰고 있어서 아키텍처마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다른 회사 컴퓨터에 맞춰서 만들려면 프로그램을 또 새로 변환을 하는, 변환이라고 할지 이걸 새 작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비용이 아주 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메인프레임 컴퓨터 생산 업체 중 하나인 버로즈 코퍼레이션에서 수석 제품 계획 분석가로 일하던 메리 케이 호스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새로운 언어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 메리 케이 호스는 이 제안을 가지고 컴퓨터 과학자이면서 미국 해군 소장이었던 그레이스 호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레이스 호퍼는 머신의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이론을 최초로 고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플로우매틱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메인프레임 컴퓨터라는 용어를 잠시 나왔었는데, 이는 이제 인구조사나 통계 등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그 당시에 보통 이렇게 메인프레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만큼은 아니지만 서버나 워크스테이션보다는 처리 능력이 뛰어난 컴퓨터를 메인프레임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이 메리 케이 호스와 그레이스 호퍼는 미 국방부의 찰리 필립스를 만나서 설득을 하게 되고, 설득을 성공한 거죠. 그래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40여 명의 학계 사람과 제조업체 사람들을 모아서 컨퍼런스 커미티 온 데이터 시스템스 랭귀지, 그래서 코다실, CODASYL인데 코다실이라고 저는 읽히게 하는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다실이라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1959년에 코볼이라는 비즈니스 목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잠시 놓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의 시초를 얘기하기 전에 소프트웨어가 어땠는지, 프로그래밍이 어떤 게 당시에 등장하고 있었는지, 이때 막 생기던 시기라서 그런 사건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1958년 MIT를 다니던 존 메카시가 IBM 704에서 동작할 AI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리스트 프로세서에서 이름을 따온 리습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게 되고, ACM, 그러니까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라는 컴퓨터 과학 쪽 학술 조직의 정기 간행물인 Communication of the ACM의 1960년 4월 판에서 LISP죠. 리스프의 디자인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유럽 컴퓨터 과학자 위원회에서 알골이라는 절차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서 1958년에 발표하고, 이 알골은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로 넘어오면 하드웨어에서 안정화되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라는 것을 이제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잭 킬비가 마이크로칩이라고도 부르는 IC,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하는 집적 회로를 처음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를 몇 년 뒤에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의 로버트 노이스가 최초의 진정한 모노리식 IC 칩을 발명하게 됩니다. 현대의 IC 칩은 킬비의 발명품이라기보다는 로버트 노이스의 모노리식 IC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한 잭 킬비는 IC의 발명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고, 로버트 노이스는 1957년에 만든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면서 1968년에는 인텔 코퍼레이션을 공동 창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960년대에 트랜지스터와 IC의 등장으로 컴퓨터의 크기와 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당시 IBM은 1961년에 이미 미국 컴퓨터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당시 IBM의 연간 매출인 25억 달러의 2배 정도가 되는 50억 달러를 들여서 새로운 메인프레임 시스템 360을 개발하고 나서 1964년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시스템 360은 아주 크게 성공을 거두어서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표준화를 이끌었는데, 소프트웨어 호환 아키텍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스템 360부터는 한 머신에서 작성한 소프트웨어를 같은 라인에 다른 기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분리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이전까지는 컴퓨터를 새로 사게 되면 그 새로 산 컴퓨터에 맞춤 제작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전에 쓰던 컴퓨터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있었겠죠. 그거는 다 새로운 컴퓨터에서 못 쓰니까 전부 폐기하고, 이제는 새로 산 컴퓨터에서 들어있던 소프트웨어만 써야 됐지만, 시스템 360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1960년대에는 컴퓨터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복잡성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나토의 주최로 유럽과 북미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나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이 나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컨퍼런스는 총 2번이 열렸는데 첫 번째는 1968년에 독일 가르미슈에서 열렸고 두 번째는 1969년 바로 그 다음 해죠. 69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뭐 지금 생각하면 좀 어색한 느낌이죠. 나토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랑 합쳐졌다는 게 이렇게 뭔가 대륙적으로 막 전 지구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느낌이 신기하긴 합니다. 지금이야 흔하게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말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당시 컨퍼런스의 리포트를 작성한 브라이언 랜델이 1998년 작성한 메모리스 오브 더 나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컨퍼런스라는 리포트를 보면 의도적으로 이 도발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제목을 그러니까 업계에도 잘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도 잘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제목을 컨퍼런스 이름으로 선택한 것은 프리드리 바우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나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컨퍼런스의 리포트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문구는 소프트웨어 제조가 기존 공학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이론적 토대와 실용적인 분야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도록 도발적인 표현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자료에서는 Communications of the ACM의 1966년 8월호에 당시 ACM의 회장인 안토니 오팅거가 쓴 편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현대에 와서는 저희 모두가 흔하게 사용하는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업계 보편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한 것은 이 나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컨퍼런스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나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컨퍼런스에는 수많은 지금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최단 경로 문제를 풀고 알골 60의 첫 컴파일러도 개발하고 그 뒤에 몇 년 뒤에는 그러니까 1972년에는 튜링상도 받은 에드거 다익스트라 그리고 아까 얘기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용어를 처음 채택하고 스택 머신을 처음 만든 프리드리 바우어 그리고 1966년에 첫 번째 그러니까 최초의 튜링상을 받은 앨런 펄리스 알골 60 개발에 참여하고 나중에 튜링상도 받은 피터 나우르 같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얘기한 피터 나우르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구문을 정의해야 하는 표기법이 학교에서 배우죠. 베커스 나우르 폼 그러니까 베커스 나우르 표기법이라고 하는 베커스 나우르 폼의 그 피터 나우르고 여기서 앞에 베커스 나우르의 베커스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포트란이라는 언어를 만든 그 존 베커스입니다. 이 나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로 열렸던 1968년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필요성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두 번째인 1969년에는 당연히 이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이죠. 68년, 69년 뭐 이때니까 이때 당시를 소프트웨어 크리시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위기로 불렀는데 이 말 또한 1968년 나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컨퍼런스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때 소프트웨어의 규모가 점점 너무 커져서 예산이나 시간을 초과하거나 품질이 낮고 완성하지 못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을 초과하거나 뭐 데드라인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데드라인을 맞췄는데 품질이 너무 낮아서 쓰지 못하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대규모 소프트웨어 생산은 경영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수익성이 없고 비용이 많이 들며 끝이 보이지 않는 수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평판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TJ 와스는 OS360을 준비하는 동안 IBM이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최소 5천년의 인력이 투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TSS360은 천인년 범주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새로운 기계 라인을 구축할 때 하드웨어 개발 비용과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나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컨퍼런스 보고서에 나온 말이고 다음과 같은 언급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시스템의 성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아마도 기하급수적으로 오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정도 규모와 복잡성을 가진 시스템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런 시스템을 만든 제조업체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잘못일까요? 큰 시스템을 요구한 다음 그 시스템의 크기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작동하는 좋은 시스템들은 소규모 그룹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20명 이상의 프로그래머가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보통 재앙입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를 작성한다는 것은 사람이 종이에 코드를 작성하고 이를 천공카드, 펀치드 카드라고 하죠. 천공카드에 라는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그 종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프린터로 결과를 출력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키보드를 입력해서 코드를 입력하고 바로 실행 결과를 보고 이러면서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한번 작성하고 입력하고 결과를 보는데도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사족으로 그냥 첨언하면 이 천공 카드가 12행 80열짜리의 천공 카드를 대부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코드를 짤 때 한 줄에 80자까지 요즘 뭐 110자로도 많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80자로 너비를 사용하던 관례가 이 천공 카드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모니터와 키보드가 필요한데 50년대 후반부터 전신 장비인 텔레 타입 라이터, 보통 TTY라고 하죠. 이 텔레 타입 라이터를 컴퓨터 단말기로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관 모니터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실험적으로 컴퓨터에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1970년대에 들어서야 이제 디지털 이퀴먼트 코퍼레이션의 VT05나 VT100 같은 컴퓨터들이 등장하면서 모니터와 키보드가 이제 컴퓨터에 일체형으로 포함된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제서야 천공 카드를 안 써도 지금처럼 키보드와 모니터를 써서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유닉스 등에서 시간 공유 운영체제가 보급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간 공유 운영체제에서는 프로그래머들이 중앙에 그 좋은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컴퓨팅 자원을 사용자별로 나눠서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와 60년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주제로 이제 드디어 에피소드 주제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면 첫 번째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한 소스 코드 컨트롤 시스템, 이 SCCS는 1972년에 벨 연구소에서 일하던 마크 로치킨드가 만들었습니다. 1925년에 설립된 벨 연구소는 뭐 워낙 유명해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컴퓨터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1969년에 데니스 리치와 켄 톰슨이 유닉스를 이 벨 연구소에서 만들고 1972년에는 데니스 리치가 B 언어를 대체하기 위해서 C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벨 연구소에 대해서는 한빛미디어에서 나온 유닉스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꽤 자세히 재미있게 나옵니다. 이렇게 유닉스가 세상에 등장하고 3년 뒤 그리고 C 언어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해인 1972년에 벨 연구소에서 일하던 마크 로치킨드는 SCCS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 마크 로치킨드는 1970년에 나온 IBM의 메인프레임 컴퓨터인 시스템 360의 운영체제인 OS360에서 스노볼이라는 언어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노볼, SNOBOL, 스노우볼은 아니고요. 그냥 발음이 스노볼입니다. 이 스노볼은 벨 연구소에서 1960년대에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 스노볼4라는 이름은 스트링 오리엔티드 앤 심볼릭 랭귀지에서 이제 알파벳을 막 조합해서 스노볼이라는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975년에 마크 로치킨드가 작성한 더 소스 코드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SCCS는 프로그래밍 프로젝트에서 소스 코드의 변경 사항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도구입니다. 모든 버전의 모듈을 저장 및 업데이트와 검색을 하고 업데이트 권한을 제어하며 버전 번호별로 로드할 모듈을 식별하고 각 소프트웨어를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변경했는지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모듈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듈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파일이라고 이해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항상 변화합니다. 애초에 변경이 필요했던 문제 외에도 변경했다는 사실 자체가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스 코드를 저장할 공간이 특정 버전에 필요한 것보다 몇 배나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시스템 테스트, 개발, 이렇게 소스 라이브러리가 있을 때 대부분의 모듈이 각각 다른 버전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듈의 한 버전에 대한 수정사항이 다른 버전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무엇이 언제 변경되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넷째, 고객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버전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SCC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모듈을 관련 소스 코드 시퀀스의 집합으로 취급하고 각 구성원이 모듈의 한 버전을 나타내는 접근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모듈이 처음 코딩된 이후 모듈이 변경된 수만큼 다양한 버전이 이 집합에 존재합니다. SCCS는 파일을 수정하면서 변경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당연히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니까 당연하겠죠. 이게 최초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만요. 그래서 델타라는 명령어, 그 커맨드 라인 명령어죠. 델타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현재 버전과 마지막 버전 간의 변경 사항을 메타데이터와 함께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마지막 버전을 가져오고 그 버전에서 파일을 수정한 다음에 그럼 마지막 버전과 지금 내 수정한 버전의 차이, diff죠. 이 diff를 저장해서 특정 버전으로 기록할 수 있었고 이렇게 저장한 특정 버전을 가져오려면 g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prt 명령어를 사용하면 변경된 그 히스토리 로그를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SCCS를 사용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1.1 버전에 있었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1.2, 1.3 이런 식으로 버전을 올리면서 이제 저장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더 기능을 많이 추가해서 2.0을 만들 수 있겠죠. 2.0으로 만든 뒤에도 그러니까 1.3 다음에 2.0을 만든 뒤에도 당연히 2.1, 2.2 이렇게 저장하다가 1점대에서 핫픽스가 생긴다면 1.3으로 다시 이동을 한 다음에 1.4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뭐 들으시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요즘은 뭐 기시나 뭐 어떤 걸 쓰던 이런 건 당연히 되니까요. 하지만 이 시대가 1972년이고 이전까지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면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무엇이 변경되었나요?입니다. 이 질문은 보통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버그 자체가 발견될 때까지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CCS는 이 질문에 대한 쉬운 답을 제공하며 처음에 답을 알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버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델타에 대해 SCCS는 누가 추가했는지, 언제 추가되었는지를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변경이 이루어진 위치, 즉 소스 라인과 실제로 변경된 내용은 델타 자체의 특성에 따라 기록됩니다. 변경의 목적은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델타를 추가하는 프로그래머가 제공해야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경사항을 만든 목적의 품질은 프로그래머의 양심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보고서 5576, SUM 헤더 변경, 과 같은 이유가 가장 보기 좋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또 다른 버그 또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와 같은 문구가 대신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크 로치킨드의 이 말을 보고 지금도 커밋 메시지를 작성을 하면 뭐 또 다른 버그 다시 시도했습니다 같은 이제 아무런 정보값이 없는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좀 이런 걸 좀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50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었고 그 문제를 비슷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게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컴퓨터의 CPU나 메모리, 디스크 등의 자원은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마크 로치킨드는 설계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모듈에 모든 버전을 기록하려는 SCCS의 시도는 다소 야심찬 시도입니다. 디스크 공간과 처리 시간 측면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많은 델타를 보관할 수 있는 스토리지 기술과 액세스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시스템은 비현실적일 것입니다. SCCS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델타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공간은 해당 델타에 삽입된 텍스트의 양보다 약간 더 많을 뿐입니다. 액세스 알고리즘은 모듈이 포함된 파일을 한번 통과하는 동안 델타를 병렬로 적용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모든 레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변경사항은 전체 줄의 삽입과 전체 줄의 삭제라는 두 가지 기본 요소로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한 줄에서 한 문자를 교체하면 이전 줄 전체를 삭제하고 새 줄 전체를 삽입하는 것으로 저장됩니다. 또한 모듈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줄 블록을 이동하면 이전 위치에서 블록을 삭제하고 새 위치에 동일한 블록을 삽입하는 것으로 저장됩니다. 이 두 가지 기본 요소만 사용하면 정보가 손실됩니다. 그러나 경험에 따르면 이 정보는 실제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SCCS가 필요한 버전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방금 얘기한 이 방식은 마크 로치킨드가 만든 인터리브드 델타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인터리브라는 영어 단어는 번갈아 배열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인터리브드 델타라는 말은 변경사항을 순서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파일에 여러 버전의 변경사항을 섞어서 저장한다는 의미로 인터리브드 델타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좀 설명을 하면 SCC 파일 혹은 히스토리 파일이라고 당시에 불렀던 S.이라는 접두사가 붙는 파일이 있고, 이제 이 파일에 이제 히스토리가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ain.c라는 파일을 SCCS로 관리한다고 하면 s.main.c라는 파일이 생기게 되고, 이 파일이 SCCS 파일, 그러니까 히스토리 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는 라인을 추가하는 꺽쇠 AI, 라인 제거를 의미하는 꺽쇠 AD, 여기서 I와 D는 인서트와 델리트겠죠. 같은 식으로 표기를 하고, 여기 그 옆에 버전 번호와 그 외 추가 정보인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 변경했는지 이런 시간을 같이 기록을 해서 그 파일을 보면 어떤 버전에서 어떤 코드가 추가되고 제거됐는지가 이제 한 파일에 쭉 이렇게 섞여서 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리브드 델타를 사용하면 스토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아주 단순한 구조를 통해서 변경사항을, 소스 코드에 변경사항을 추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파일에 모든 버전 기록이 다 있어서 어떤 버전에 접근하든지 똑같은 속도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라인 단위로만 추적을 할 수 있었고, 좀 전에 설명한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단일 파일 단위로만 변경사항을 추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VCS처럼 여러 파일의 변경사항을 원자적으로 하나로 묶는 방법 같은 거는 SCCS에서는 없었습니다. 또한 SCCS는 변경사항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방법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냥 로컬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이었는데, 당시에는 당연히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PDP-11 같은 중앙 컴퓨터에 각 프로그래머가 계정으로 이제 시분할 접근을 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파일과 히스토리 파일이 로컬에서만 저장되어 있다는 개념은 꽤나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CCS에서는 머지 같은 변경사항의 병합 같은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한 명의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잠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파일에 두 명이 동시에 접근해가지고 변경을 사용하려면 충돌이 나니까 잠금 기능을 제공해서 한 번에 한 명만 SCCS로 히스토리를 저장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한 것이죠. 그리고 파일 상단에 헤더를 넣어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의 목록을 지정해서 접근 권한을 제어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마크 로치킨드가 작성한 SCCS 인벤션이라는 글을 보면 걔를 산책시키다가 소스 코드와 델타를 어떻게 같은 파일에 저장하지? 같은 생각을 하다가 텍스트를 마커로 감싸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집에 오자마자 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앞에서도 살짝 얘기한 것처럼 삽입과 삭제 마커, 아까 인터리브드 델타를 설명하면서 한 파일에 이 부분은 삭제됐고 이 라인은 추가됐다, 이런 그 기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커인 거죠. 그래서 삽입과 삭제 마커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테스트 비교해 본 결과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만에
당시 마크 로치킨드가 사용하던 스노볼 4 언어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마크 로치킨드는 SCCS가 기존의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방식을 아주 급진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글이나 설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작하는 프로토타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IBM 370에서 스노볼 4로 구현을 하고 이렇게 만든 첫 릴리즈를 3개월 동안 한 사람이 코딩하고 디버깅하고 테스트하면서 충분히 유용하다는 걸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프로젝트에서 SCCS를 사용해보기로 결정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SCCS가 충분히 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되고 1973년 가을에 그러니까 만들고 한 1년 뒤죠. 1973년 가을에 여러 프로젝트에서 SCCS를 사용하고자 하면서 유니박 1110 같은 다른 시스템에서도 SCCS가 필요했습니다. 아까 최초로 만들 때는 IBM 370에서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르니까 여기서도 SCCS가 누가 만들어줘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 IBM 버전용으로 만들어진 SCCS를 사용하던 사용자들도 이제 개발 방식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화형 텍스트 편집 기능을 SCCS가 제공하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유닉스 기반의 PDP-11에서 실행되도록 이식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SCCS를 이식하는 거죠. 1973년에 C로 완전히 제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SCCS의 원래 목표를 넘어서서 프로그래머 워크벤치라는 유닉스용 통합 개발 환경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SCCS는 이 프로그래머 워크벤치의 일부분이 됩니다. 벨 연구소에서 실제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SCCS를 사용한 결과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가 총 74만 라인이었는데 37%의 추가 스토리지만 사용해서 전체 소프트웨어의 변경사항을 추적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 워크벤치 버전의 SCCS와 관련하여 소스 코드 제어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사실 잘못된 명칭이며 SCCS는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사용자 매뉴얼이나 프로그램 로그 매뉴얼과 같은 문서에 대한 변경을 제어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텍스트 제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VCS인 SCCS에서도 버전 관리를 소스 코드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문서, 그러니까 텍스트 형태를 가진 문서에서도 사용했다는 것이 꽤 흥미롭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SCCS는 이렇게 점점 퍼지게 되고 꽤 인기를 끌게 되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프로그래머 워크벤치라는 유닉스용 통합 개발 환경도 꽤 인기를 끌게 되는데 결국 유닉스의 변종 중 하나인 PWB 유닉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스 워크벤치 유닉스, 그러니까 유닉스인데 아예 그 프로그래머 워크벤치용으로 따로 제작이 된 거죠. 여기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고 1977년에는 SCCS가 버전 4까지 릴리즈가 되었지만 이때부터는 마크 로치킨드는 개발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이 SCCS 버전 4부터는 이진 바이너리로 관리되던 SCCS 파일, 그 히스토리 파일에 텍스트 기반 히스토리 파일 형식이 최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이진 바이너리 형태라는 의미죠. 이때 이 SCCS는 오픈소스는 아니었습니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데 당시에는 그런 오픈소스라는 개념도 명확치 않았고 그 유명한 프리 소프트웨어 무브먼트조차도 1980년대 초반에서야 일어났기 때문에 오픈소스란 개념은 이때 말할 수 없는 개념,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이제 시간이 꽤 지나서 썸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솔라리스를 오픈소스화하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 CDDL 라이센스로 솔라리스판 SCCS를 오픈소스로 내놓기는 했습니다. 2006년이면 너무 늦은 때이긴 하지만 뭐 역사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겠죠. 1970년대 후반부터는 유닉스 환경에서 사실상 표준 버전 관리 도구가 되었고 SCCS가요. AT&T의 상용 유닉스 배포판에도 이 SCCS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대기업,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서 유닉스 사용자는 대부분 SCCS로 소스 코드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SCCS의 명령어는 POSIX,
POSIX라고 하죠. 네, 이 POSIX는 주로 유닉스 기반 시스템에서 운영체제 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의된 표준입니다. 이렇게 버전 관리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에 SCCS의 등장은 개발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만 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VCS 도구들인 RCS나 CVS, 다른 에피소드에 설명을 하겠죠. 이런 도구들의 등장으로 SCCS는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SCCS를 만든 마크 로치킨드는 1970년부터 82년까지 벨 연구소에서 근무했고 1985년 최초로 유닉스 커널 프로그램을 설명한 책인 어드밴스드 유닉스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19년이 지나서 2004년에 2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익스퍼트 PHP 앤 MySQL이나 어드밴스드 C 프로그래밍 크롬 앱스 등의 다양한 책을 출간했는데 정말 관심 분야가 되게 넓으신 것 같아요. 1988년에는 XVT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크로스 플랫폼 GU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개발 환경인 XVT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그 크로스 플랫폼 GUI를 만드는 이런 개발 환경 같은 이러한 도구는 이 당시에 최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계에 그전에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크 로치킨드는 현재는 iOS, macOS, 윈도우즈 앱을 만들고 컨설팅도 하면서 소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매일 사용하는 VCS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VCS, SCCS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저도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된 도구고 단 한 번도 본 적이나 들어본 적도 없긴 한데 워낙 옛날 얘기라서 조금 자료 찾기도 어렵고 저도 이게 맞나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했는데 제가 사용하고 좋아하는 도구들의 많은 부분들이 여기 때부터 좀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부분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좀 재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1편에서는 어느 정도는 의도적으로 각 에피소드의 시간을 꽤 길게 1시간 이상으로 가져간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도 사실 그런 에피소드를 더 좋아하기는 하지만 막상 하다 보니까 너무 긴 에피소드는 제가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실제로 들으시는 분들도 에피소드 간의 그 시간 간격이 너무 길게 띄엄띄엄 잊혀질만 할 때마다 올라오는 것보다는 각 에피소드 시간이 좀 짧아도 사실 들으시는 분들은 짧은 게 더 편하실 수 있겠죠. 짧아도 좀 잦은 간격으로 이 사람이 그만두지 않았구나, 아직 계속 하는구나 알 수 있을 간격으로 조금 짧게 올라오는 게, 물론 시간이 짧아진다고 에피소드를 얼마 자주 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올리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조금씩 짧게 가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